여보, 이거 뭐예요? 손에 쥔 은색 반지가 아침 햇살에 차갑게 빛났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남편 앞에 내밀었다. 오늘은 결혼 28주년 기념일 아침이었다. 응? 그게 뭔데? 남편 박준수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수롭지 않게 물었다. 영희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이 반지는 분명 자기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누구 것일까? 당신 차 조수석에서 떨어졌어요. 제가 아까 당신 차 열쇠 찾으러 갔다가.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준수가 그제야 신문을 내려놓고 반지를 쳐다봤다.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28년을 함께 산 아내의 눈을 속일 순 없었다. 아, 그거 회사 직원 거야. 김대리가 자기 차가 고장나서 며칠 전에 태워줬거든. 아마 그때 떨어뜨린 것 같은데. 너무 빠른 대답이었다. 너무 자연스러운 척하는 목소리였다. 영희는 결혼반지 낀 자신의 왼손을 내려다봤다. 28년 전 26살 신부였던 자신에게 준수가 끼워주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영희야, 평생 너만 사랑할게. 그때 그 약속은 진심이었을까? 영희는 반지를 꽉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그럼 제가 회사에 전화해서 김 대리한테 돌려줄게요. 아니, 됐어. 내가 출근할 때 가져다 줄게. 준수가 반지를 빼앗듯 가져갔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준수는 서둘러 출근 준비를 했다.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집을 나섰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영희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텅 빈 집안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 돌잔치 사진, 가족 여행 사진들. 모두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었을까? 영희는 28년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남편이었다. 성실하고 가정적이고 자상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 작은 반지 하나가 모든 걸 흔들어 놓았다. 영희는 26에 준수를 만났다. 당시 준수는 중견 기업의 평사원이었고 영희는 은행 창구 직원이었다. 맞선으로 만난 두 사람은 금방 의기투합했다. 준수는 성실했다. 무뚝뚝했지만 속 깊은 사람이었다. 영희는 그런 준수가 좋았다. 결혼 후 3년 만에 딸 지연이가 태어났고 2년 뒤에는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다. 영희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은행을 그만뒀다. 준수의 월급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고 아이들을 더 잘 돌보고 싶었다. 전업주부가 된 영희는 아이들 교육에 매진했다. 준수는 회사에서 승승장구했다. 과장, 차장, 부장을 거쳐 5년 전에는 이사까지 올랐다. 영희는 남편이 자랑스러웠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골프 접대를 다니는 남편을 묵묵히 뒷바라지했다. 아이들은 잘 컸다. 딸 지연이는 서울대 의대를 나와 지금은 대학병원 레지던트였다. 아들 민준이는 로펌에 다니는 변호사였다. 두 아이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다. 지연이는 2년 전에, 민준이는 작년에 결혼했다. 자식들이 떠나자 집이 텅 비었다. 처음에는 적적했지만 영희는 이제 남편과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28년을 함께 달려왔으니 이제는 천천히 서로를 바라보며 살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준수는 여전히 바빴다. 아니, 오히려 더 바빠진 것 같았다.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며 나가는 날이 많았다. 영희는 섭섭했지만 이해하려 했다. 이사 자리는 그만큼 책임이 무거운 자리니까. 그렇게 3년이 흘렀다. 영희는 51살이 됐고 준수는 54살이 됐다. 28년 전 26살의 앳된 신부는 이제 흰머리가 섞인 중년 여성이 됐다. 거울을 볼 때마다 영희는 한숨을 쉬었다. 주름이 늘었고 몸매도 예전 같지 않았다.
준수는 어땠을까? 54살이지만 여전히 단정했다. 운동을 꾸준히 해서 배도 나오지 않았다. 회사 사람들은 준수를 꽃중년이라고 불렀다고 했다. 영희는 가끔 불안했다. 자신은 늙어가는데 남편은 여전한 것 같아서. 하지만 그런 생각을 떨쳐냈다. 28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무슨 걱정이 있겠냐고. 그런데 오늘 그 작은 반지 하나가 모든 불안을 현실로 만들어버렸다. 준수가 출근한 뒤 영희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준수의 서재로 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28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남편의 사생활을 뒤진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서랍을 열었다. 서류들, 명함들, 볼펜들이 가득했다. 별다른 건 없었다. 영희는 안도하면서도 실망했다. 무엇을 찾고 싶었던 걸까? 아무것도 없기를 바라면서도 무언가 있기를 바랐던 걸까? 그때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영수증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호텔 영수증이었다. 날짜는 한 달 전. 준수가 지방 출장을 갔다고 했던 날이었다. 하지만 이건 서울 시내 호텔이었다. 그것도 고급 호텔. 영희의 손이 떨렸다. 영수증에는 스위트룸 1박, 룸서비스 2인분이 찍혀 있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준수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다. 뭐라고 물어봐야 할까? 그는 또 그럴듯한 변명을 댈 것이었다. 회사 중요 손님을 접대했다고, 혼자 룸서비스를 시켜 먹었다고. 대신 영희는 은행 시절 동창 해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해숙은 지금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남편이 의심스러워서 찾아오는 고객들이 많다고 했었다. 해수가 나야.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해숙은 오랜 친구였다.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준수 씨? 응. 좀 알아봐 줄래? 확실히 알아야 할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다. 이게 맞는 걸까? 남편을 의심하고 미행까지 시키는 게. 하지만 영희는 알아야 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날 저녁 준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결혼기념일인데 깜빡할 뻔했네. 미안해. 28년 만에 처음 받는 기념일 꽃다발이었다. 영희는 꽃을 받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기쁜 눈물이 아니라 슬픈 눈물이었다. 이 꽃다발이 진심일까? 아니면 속죄의 의미일까? 저녁을 먹으며 준수는 유난히 말이 많았다. 회사 이야기, 부장들 이야기, 골프 이야기. 영희는 웃으며 듣는 척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요즘 피곤해 보여. 괜찮아? 준수가 물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바라봤다. 28년을 함께 자던 사람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사흘 뒤 해숙에게서 전화가 왔다. 영희야, 만나자. 직접 얘기할게. 해숙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영희는 알 것 같았다. 무언가 있다는 걸. 커피숍에서 만난 해숙은 두꺼운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했다. 준수가 한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함께 식사하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들. 이 여자가 누구야?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해숙이 한숨을 쉬었다. 영희야, 이거 정말 충격적인데. 말해. 난 알 권리가 있어. 이 여자, 너희 며느리 최수진이야. 민준이 아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영희는 사진을 다시 봤다. 그랬다. 2년 전부터 함께 명절을 보내던 며느리였다. 28살의 예쁜 며느리. 로펌 비서로 일하다가 민준이를 만났다는 그 여자. 언제부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최소 6개월은 된 것 같아. 일주일에 2~3번씩 만나더라. 영희는 온몸이 떨렸다. 구역질이 올라왔다. 남편의 불륜도 배신이지만 며느리와의 불륜이라니.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가족 전체를 무너뜨리는 파괴였다. 민준이는 모를까? 아마 모를 거야. 둘이 엄청 조심스럽게 만나더라. 영희는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이 무덤처럼 느껴졌다. 소파에 앉아 사진들을 다시 펼쳐봤다. 며느리 수진이 임신 중이라며 배를 쓰다듬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그 뱃속의 아이는 누구 아이였을까? 그날 밤 준수가 퇴근했다. 영희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준수는 편하게 저녁을 먹었다. 다음 주 토요일에 골프 약속 있어. 늦을 수도 있어.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영희는 조용히 대답했다. 준수는 의심하지 않았다. 28년간 의심 한 번 하지 않던 아내였으니까. 저녁을 먹고 나서 준수가 샤워하러 갔다. 영희는 준수의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비밀번호는 영희의 생일이었다. 아이러니했다. 아내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쓰면서 며느리와 불륜을 저지르다니. 카톡을 열었다. 수진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대화를 열어봤다. 오빠 보고 싶어요. 나도. 내일 볼 수 있어? 네. 같은 곳에서 만나요. 사랑해요. 영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샤워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영희는 결심했다. 복수할 것이다. 이들이 무너뜨린 만큼 영희도 무너뜨릴 것이다. 다음 주 토요일 준수는 골프 약속이 있다며 아침 일찍 나갔다. 영희는 해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이야. 준비됐어? 응. 걱정 마. 다 준비했어. 영희는 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오늘 저녁에 집에 올 수 있어? 가족회의 좀 하자.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오면 알아. 수진이도 데리고 와. 민준은 의아해하면서도 알겠다고 했다. 영희는 딸 지연에게도 같은 전화를 걸었다. 저녁 6시 자식들이 모였다. 수진도 함께였다. 수진은 영희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영희는 웃으며 거실로 안내했다. 모두가 모이자 영희는 TV를 켰다. 화면에는 호텔 CCTV 영상이 재생됐다. 준수와 수진이 함께 호텔 로비를 걸어가는 모습이었다. 이게 뭐예요? 민준이 일어서며 물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내 아버지와 내 아내가 6개월째 불륜 관계야.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불렀어. 거실이 조용해졌다. 민준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영상은 계속 재생됐다. 둘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까지. 이게 무슨... 아빠가 왜 수진이랑...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 이게 사실이에요? 지연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준수가 들어왔다. 골프를 치고 온 게 아니라 누군가와의 만남에서 돌아온 표정이었다. 거실의 분위기를 보고 준수는 얼어붙었다. 무슨 일이야? 당신도 봐. 당신이 저지른 일. 영희가 TV를 가리켰다. 준수는 화면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여보, 이건... 변명하지 마. 6개월이야. 6개월 동안 당신은 며느리와 불륜을 저질렀어. 우리 아들 몰래. 민준이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아빠, 왜 그러신 거예요? 수진이가 아빠 며느리인 거 몰랐어요? 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진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민준아, 영희가 아들을 불렀다. 이혼해. 이런 여자랑 살 필요 없어. 엄마가 좋은 변호사 소개해줄게. 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 울면서 매달렸지만 민준은 뿌리쳤다. 나도 이혼할 거야. 영희가 준수를 보며 말했다. 준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28년이야. 28년을 함께 살았는데 당신은 나를 이렇게 배신했어. 용서할 수 없어. 그날 이후
영희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재판은 영희에게 유리하게 진행됐다. 재산의 70%와 위자료를 받았다. 민준도 수진과 이혼했다. 1년 뒤 영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카페를 열었다. 해숙과 함께 운영하는 카페였다. 이름은 새로운 시작. 어느 날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영희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다. 해숙의 소개로 만난 동갑내기 남자였다. 부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는 사람이었다. 커피 맛있네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영희도 웃었다. 54살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다.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창밖으로 봄볕이 따뜻하게 들어왔다. 영희는 생각했다. 28년은 끝났지만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고. 그 작은 반지 하나가 무너뜨린 삶 하지만 그 폐허 위에서 영희는 다시 일어섰다. 이번에는 자신만을 위해서